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문제 풀이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운영체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자,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조금 달라서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나눌 수 있거든요. OS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뭐가 있냐면 감시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감시 감독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엔 작업 제어 프로그램. 그래서 스케줄 및 시스템 자원 할당을 담당하는,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일 전송이나 뭐 처리 유지 보수 기능을 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처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리고 어셈블러 컴플리 인터프리터 같은 서비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개와 세 개가 있는데 눈으로 봐두시고 좀 외우기는 좀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기출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깊숙이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이 각각이 있다.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 보시면 이런 것만 눈에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하시면. 네, 이름부터가 좀 제어와 처리에 많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너무 암기하려고 급급해하지 마시고 내용 충분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제어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바로 보셨으니까 문제 보이시죠? 자, 여기서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얘는 처리 프로그램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교책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교책 상태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영어와 한글이 혼용돼서 나오니까 두 개 다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착 상태는 제가 과정 본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죠. 식사하는 철학자, 그래서 왼쪽 젓가락이 사용할 때까지 대기, 가능해지면 잡고, 오른쪽 젓가락에 사용할 때까지 대기, 가능하면 잡고. 양쪽 젓가락을 잡으면 식사가 가능하고, 식사를 마치면 오른쪽 젓가락 내려놓고 왼쪽 젓가락 내려놓고. 이걸 이렇게 하지만 젓가락 하나씩밖에 없죠. 이게 바로 그 조트 상태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를 모두 동시에 왼쪽 젓가락을 잡으면 오른쪽 젓가락을 아무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거를 교착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교착 상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경우에만 교착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상호 배제. 한 사람이 쓸 때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가져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mutual exclusion까지 같이 기억해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점유와 대기. 한 사람이 할당받았는데 다른 자원을 기다리는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비선점. 사용 중일 땐 빼줄 수 없는 거고요. 자, 환영 대기. 관계가 식사하는 철학자처럼 원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만 교착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는 mutual exclusion, hold and wait, non-preemption 하고 circular wait죠. 환영대기. 식사는 철학자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네 개는 반드시 영어와 한글로 다 기억해 두세요. 자, 기억 공간 63번이에요. 기억 공간 15, 23, 22, 21. 순으로 빈 공간이 있을 때 기억장치 배치 전략으로 first pieces,인데요. 그래서 17kg의 프로그램을 적재할 경우 내부 단편화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지만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15, 23, 22, 21kb가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을 때 지금 나는 17kb를 지금 first piece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되면 배치 전략으로 지금 퍼스트 핏을 쓰고 있죠. 자, 15kb는 안 들어가죠. 자, 그럼 얘는 첫 번째에 맞는 거에 무조건 들어가겠죠. 그럼 23kb에 17kb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단편화 얼마큼 남았어요? 23에서 17을 썼으니까 6이 남았겠죠. 그래서 6kb가 남을 거예요. 자, 뭐 이 문제에서 만약에 베스트 핏일 때는 어떻게 쓸까요? 이 중에서 베스트 핏은 21이겠죠? 이때 내부 단편화는 17을 쓰고 4가 남겠네요. 자, 월스트 핏은 22kg, 월스트 핏하고 퍼스트 핏하고 같네요. 이 문제에서는.
자, 다음 문제 64번. 결합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결합도, 응집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이번 기출문제에서도 응집도도 나왔는데 자, 저거는 뭐 의미 없이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문제를 통해서 결합도가 무엇인지 그래도 짧게라도 겉핥기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가장 좋은 결합도가 가장 좋은 낮아서 가장 좋은 자료 결합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결합도가 뭔가요? 서로 다른 모듈 간에 상호 의존하는 정도 또는 연관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getSum이라는 메서드를 불렀는데 여기서 또 getW라는 메서드를 또 부르죠. 근데 지금 단순 데이터 5를 X에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10을 리턴하게 해주겠죠. 자, 이렇게 단순 데이터를 전하는 게 바로 자료 결합도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탬프 결합도는 이런 거죠. 그냥 단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또 getSum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여기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고요. send 이메일이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근데 뭘 보내냐면 who를 보냅니다. who가 누구냐면 이렇게 객체를 생성했어요. 오브젝트를. 그래서 뭐 보낼 때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오브젝트나 뭐 배열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걸 우리가 스탬프 결합도라고 합니다. 자, 제어 결합도는요.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전달하는 건데 뭐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true false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getSum을 불렀어요. getSum 안에서 print charg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지금 전달하는 게 바로 true false. 그래서 불린으로 봤죠. 그래서 얘가 참일 경우에는 얘를 실행하고 거짓일 때 이렇게 출력하고 할 때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걸 제어 결합도라고 합니다. 자, 외부 결합도는 외부에 있는 다른 모듈 또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 결합도는 여러 모듈이 하나의 데이터 영역을 참조. 그래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게 전역 변수일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클래스에서 IWShow라는 클래스에서 스태틱으로 전역 변수를 썼어요. 그래서 뭐 다른 클래스거나 같은 클래스 메서드에서 이제 A나 B 값을 씁니다. 그러면 전역 변수를 만약에 변경한다면 여기에도 다 영향을 주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공통 결합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결합도는 가장 높은 결합도를 갖고 가장 좋지 않은 형태, 어떤 모듈이 사용하려는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과 데이터를 직접 창조하는 경우인데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예제를 담을 수 없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주로 이렇게 될 텐데 결합도가 뭔지 그리고 이름이 뭔지 좀 기억하시기 좋게 한번 예제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갈수록 좋고 이렇게 갈수록 나쁩니다. 결합도는 내공 외제 쓰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낮은 거부터 높은 거로 결합도 같은 경우는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공 외제 쓰자지만 좋은 거는 자가 좋으니까 거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 내공 외제 쓰자를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자, 낮은 거, 높은 거, 자, 이거는 각각의 내용을 예제로 완벽하게 이해 못하시더라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다음 설명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상기억 장치의 일반적인 구형 방법에는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의 일정한 블록으로 나누는 기억과 가변적인 크기를 나누는 니은이 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메모리 할당 기법에는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시킨가, 프로세스가 뭔지, thread가 뭔지 제가 본 과정에서 설명드렸죠. 연속 할당 기법이 있어요. 실행을 위한 각 프로세스를 주기억 장치 공간 내에서 인접되게 연속하여 저장하는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단편화를 방지화시키는 거죠. 아까 단편화는 first fit, 아까 이전 문제에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메모리 분산 할당 기법이 뭐냐면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이 두 개를 혼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분산 할당 기법에 자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은 이런 거죠. 페이징은 이 프로세스를 똑같은 크기 페이지 4개로 분할하고요. 메인 메모리는 이렇게 프레임 똑같은 크기로 분할해서 얘와 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MU 이게 뭐냐면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은 뭐냐면 얘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번지를 기억해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같은 크기로 분할을 해서
페이징 넣는 걸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번지수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을 이용해서 주소 변환을 해서 메인 메모리에 적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페이지 맵 테이블 주소 변환을 시켜서 18KB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18이 똑같은 크기로 10KB로 이제 나누었으니까 프레임으로. 그리고 26이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26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남았죠. 우리가 이거를 단편화라고 합니다.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이렇게 프레임 같은 크기로 페이징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변적으로 넣자. 논리적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 주기억 장치를 지금 프레임으로 나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18kg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맵 테이블을 이용해서 18kg는 이렇게 집어넣을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26kg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부분이 또 남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외부 단편화라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공간, 그래서 external fragmentation이 생겨요. 그래서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 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 일반적인 구형 방법에는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로 나누는 페이징 기법과 그리고 가변적인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다. 그리고 제가 첨가해서 설명드린 건 페이징 기법에는 내부 단편화, 세그멘테이션에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C 언어에서 문자를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자, 이거는 해보신 분은 너무 쉽고 안 해보신 분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A to I는 ASCII to 인티저입니다. ASCII는 ASCII 코드죠. 촤베어를 쓸 때 1바이트에서 7비트를 ASCII 코드로 우리가 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ASCII 코드에서 0은 48이고 그리고 A는 65고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죠. 소문자 A는 97이죠. 자, 이게 바로 ASCII 코드인데 65. 자, 이런 ASCII 코드를 갖고 있는 걸 인티저로 바꾸는 게 ASCII to 인티저고 얘는 ASCII to 플로트 소수로 바꾸고 얘는 인티저 to ASCII. 그러니까는 만약에 ASCII to 인티저는 문자형 1을 1로 바꾸는 거죠. 이게 왜 되느냐? 코딩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죠? 자, 얘는 뭐예요? 1을 문자형 인티저를 ASCII 코드 1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게 바로 있고 그 다음에 CIL은 실링, 천장이죠. 그래서 소수점 자리 무조건 올림이 바로 실링입니다. 비슷한 게 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건 ASCII to 인티저입니다. 자, 이거 직접 구현도 많이 해보시죠. 라이브러리 안 쓰고. 자,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WAS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W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자, 이거는 지금 내가 WW 브라우저에서 뭔가를 작업을 해요. 그럼 웹 서버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보내주겠죠. 방화벽도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통상 인터넷이라고 불러요. 근데 웹 서버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에서 얘를 가지고 통신하는 거는 뭐냐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즉 WAS예요. 이 WAS가 바로 웹 서버로 보여줘서 우리 브라우저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복잡하게 할까? 실제 데이터는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웹 서버는 왜 있을까? 얘는 왜 존재할까? 그럼 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WAS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해야 할 일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이 웹 서버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게 바로 WAS고요. 이게 우리가 통상 인트라넷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부터를. 자, 그러면 조금 한 번만 더 본다면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요. 근데 보통 80 포트를 통해서 본다면 이제 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포털 사이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주죠. 우리가 뭐 그냥 접속만 하면 이미 만들어진 걸 보여줘요.
8080 포트로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접속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보니까 근데 안녕.av하고 안녕은 뭐 어서 오시라는 환영이나 내지는 뭐 인포메이션 텍스트 파일은 뭔지 알겠어. 그러면은 바로 브라우저에 띄워줍니다.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랬는데 얘는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뭐 작동을 시켰더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아파치 웹서버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나 못 보여주겠는데 바로 가서 브라우저에 못 띄우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톰캣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톰캣을 이용해서 이 index.jsp를 사용자의 리퀘스트에 따라서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럼 이제 데이터를 가공시켜서 서블릿으로 변합니다. 그럼 뭐 index.java가 되겠죠. 컴파일을 시켜요. 그럼 class가 되겠죠. 그러면 실행한 다음에 HTML을 통해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WAS라 이 아파치와 톰캣의 두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와 톰캣은 주로 이렇게 같이 많이 쓰이죠. 이게 바로 WAS예요. 자, 그래서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아파치와 톰캣의 조합으로 쓰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해가 되면 바로 보여주고 안 되면 이제 톰캣이 보여주고. 그래서 아파치 서버가 8080 포트를 이용해서 이제 톰캣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 이제 CGI 에서 뭐 펄이나 PHP, C, 파이썬 이런 언어도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멀리 간 내용이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이제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서버로는 아파치와 톰캣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있어요. 이름이 참 잘 만들었죠.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그리스 신의 제우스가 아니라 J입니다. 자바 엔터프라이즈 유저 솔루션에서 제우스예요. 참 장명 센스가 있어요. 한국산이고 또 IBM에서 만든 웹스피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기사 같은 거나 뭐 많이 보신 분들에겐 쉬울 텐데 처음 보신 분들은 낯서시겠지만 그래도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AS는 톰캣, 아파치와 같이 쓰이는 톰캣,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우스, 그리고 IBM에서 만든 웹스피어가 있습니다. 그럼 JVM은 뭐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자바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여 만들어지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가상 머신을 우리가 JVM이라고 하죠. 자, WAS가 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시연에서 산술 연산자가 아닌 것은 산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모두 연산자죠. 나머지를 곱하기, 2번은 곱하기, 3번은 나누기, 4번은 뭐예요? 대입 연산자죠. A는 3이죠. 얘는 A에다 3을 넣으라는 거죠. 같다는 뭐예요? 이렇게 쓰죠. 자, OSI 7 계층에서 물리적 연결을 이용해 물리적 연결이에요. 논리적 연결이 아닙니다. 물리적 연결은 뭐예요? 실제로 랜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하려고 동기화,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등의 전송 에러를 제어하는 계층은 일단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동기화가 나오면 오류 제어, 흐름 제어가 나오면 딱 두 계층으로 압축하시면 돼요. 뭐냐면 데이터 링크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 두 개가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의 가장 대표적인데 이제 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내가 여기서 요 안에서만 통신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 네트워크 주소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통신을 해요. 20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동네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3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가 같아요. 알아보기 좋게 주소를 이렇게 줬어요. 자, 요렇게까지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만 마을버스 타고 우리 동네에서만 시내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냐? 이렇게 여기도 같은 동네죠. 여기서 여기 가는 건 같은 동네죠. 이렇게 같은 동네로 가는 건 우리가 데이터 링크 레이어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버스 타고 여기서 시내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속버스 타고 다른 동네로 갔어요. 자, 여기까지 가는 건 네트워크 레이어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고속버스 타고 가서 다시
마을버스 타고 여기 내가 도착지까지 왔어요. 이게 바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뭐냐면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갔죠. 내가 지금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지금 부산은 어디에서 부산 고속터미널을 가서 그 다음에 서울 고속터미널로 왔어요. 그럼 서울 고속터미널로 왔다고 해서 내가 뭐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네 집까지 간 건 아니죠. 터미널까지 오면. 여기까지 네트워크 레이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엔드 투 엔드 통신을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모든 단계에서 사실 오류 제어, 흐름 제어는 다 들어가요. 좀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OSI 7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개 라우터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개 라우터를 통해서 여러 개 도시의 고속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끝까지 도착해서 가는 거를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OSI 7 레이어죠. 그래서 내가 안녕이라고 친다면 여기 표현 계층에서 이거에 맞는 헤더를 붙이고 세션 계층에서도 맞는 헤더를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 오면 각각의 헤드와 테일까지 붙어서 이거를 0과 1로 바꿔줘서 디지털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송이 돼서 친구한테 가면 이게 이렇게 바뀌고 또 떼고 또 떼고 떼서 여기 안녕이라고 친구한테 바로 보여주는 이 작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요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OSI 7 레이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터미널 DT라고 부르고 지금 내가 친구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갈 때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라우터를 통해서 보내는 걸 우리가 DC라고 부르죠. 이렇게 여러 개를 통해서 보내면 여기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개의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링크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각각에는 전송 제어, 오류 제어가 다 돌아가면서 갑니다.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만약에 카톡에서 안녕이라고 보여주면 친구 PC에 가서 카톡에서 안녕이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여기 이런 라우터를 통해서 갈 때는 OSI 7 레이어에서 다 볼 필요 없이 어떻게 가요? 3계층까지만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요 안에서 전송 제어와 오류 제어를 책임지는 건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을 이용한다면 일단 3계층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연결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하려고 한다면 자, 그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연결에서 DC에서는요. 3계층까지밖에 안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전송 계층 4계층은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3계층까지 보고 얘는 어디서 가는 애네 여기까지 오류 제어 전송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연결을 이용한다면 3계층까지만 보기 때문에 오류 제어, 흐름 제어가 나온다고 이거 전송 계층 아닌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송 계층은 어디예요? 그 다음 문제예요. 도착해서 이제 그 다음 엔드 투 엔드까지의 통신일 때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너무 쉬운 문제고 어설프게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건 본 과정에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EEE 802.3 랜에서 사용하는 전송 매체 접속 매어 방식은 가장 유명한 게 802.3은 CSMA CD죠. 이런 거죠. 지금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작위한 시간에 그냥 이렇게 보내보는 거야. 랜덤한 시간에 부딪혔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충돌 났어. 좀 이따 다시 보내야지 하고 좀 이따가 다시 보내는 걸 시도하는 게 바로 Carrier Sense Multi Access입니다. 그래서 콜리전 디텍션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서 잠시 후에 랜덤한 시간 후에 다시 전송을 시도하는 게 바로 CSMA CD 802.3이죠. 자, 그다음에 토큰 버스는 802.4고요. 토큰 링은 802.5죠. 자, 그래서 랜에서 유명한 거는 방식은 3개가 있습니다. 자, IP 버전 6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한번 IP 버전 6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문제 한번 보죠.
IP 버전 6는 버전 4가 32비트였죠. 자, 그래서 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전 5를 뛰어넘어서 버전 6가 넘기 때문에 32비트 다음에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로 바로 갔어요. 그 16진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중복된 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특징은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것들이 개념이 도입이 됐죠. 자, 그래서 차이를 본다면 일단 128비트고요. 16진수를 쓰고요. 주소 개수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있었는데 버전 4에서는 없고요. 이제 품질 제어는 이제 품질 보장을 해주는 그런 걸 쓰고 있죠. 자, 뭐 헤더 크기 요거까지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요번에도 나왔지만 128비트 16진수 그리고 바로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전송 방식.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쓰이는데 IP 버전 6는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는 살아남았는데 브로드캐스트는 없어지고 애니캐스트가 남았죠. 자, 얘가 뭐였어요? 이런 거였죠. 멀티캐스트는 이렇게 혼자 보내는 거는 유니캐스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보내는 게 바로 멀티캐스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지금 77 똑같아요. 그러면 77한테 두 개 동시에 보내봐. 그리고 나서 둘 다 똑같네? 그럼 얘가 더 가깝네? 그럼 가까운 애한테 보내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애니캐스트예요. 이 애니캐스트는 언제 쓰여요? DNS 서버 같은 거. DNS 서버는 뭐예요? 자, 이런 사이트에 지금 내가 접속을 하려고 하면 얘의 IP 주소가 이렇게 되는 거를 알려주는 이거 전원해주는 서버가 바로 DNS 서버죠.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접속해도 똑같잖아. 그럼 가까운 데 가도 되나? 아무 데나 가겠다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바로 애니캐스트고요. 그리고 버전 4에는 이렇게 동시에 보내는 브로드캐스트가 있었지만 동시에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는 없어졌습니다. 버전 6에서는.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살아남았죠. 자, 다시 문제를 본다면 틀린 것은 멀티캐스트 대신 브로드캐스트 사용한다. 아니죠. 브로드캐스트가 없어지고 유니캐스트가 쓰이죠. 자, 그래서 버전 6에는 보안 기능도 강화됐고요. 애니캐스트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의 호스트에서 그룹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수신자가 전달하는 방식이다. 똑같은 서버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선택하는 게 바로 애니캐스트였죠. 128비트를 쓰고 16진수를 쓰는 것이 바로 IP 버전 6입니다. 요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해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TCP/IP 프로토콜에서 TCP가 해당하는 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계층. 자, 아시는 분은 너무 쉽겠지만, 자, TCP는 어디에 속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아까 제가 안녕이라고 치면 이렇게 다 헤더 붙이고 내려와서 피지컬 레이어에서 이렇게 데이터 0과 1로 비트로 표현되는 피지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일과 헤더를 붙여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서 얘를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패킷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엔 세그먼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션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뭐 메시지라고 불러요. 자, 데이터 단위 및 프로토콜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HDLC, 프레임 릴레이,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 ARP, RARP. 자, 이거 IP 어드레스를 맥 어드레스로 바꿔주고 그럼 이 반대죠.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트랜스포트 계층, RIP, OSPF, BGP도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에 트랜스포트 계층에 뭐가 있어요? TCP와 UDP 두 개가 있죠. 트랜스포트 계층.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는 일하는 프로토콜은 이런 프로토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형태를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메일 보낼 때 쓰이는 거. 요거 세 개는 다 메일 보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TCP가 해당하는 계층은 뭐예요? 자, 트랜스포트 계층이죠. TCP 말고 뭐도 있어요? UDP도 있죠. 자, 요 특징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응집도 문제예요. 결합도, 응집도 많이 나오죠? 자, 응집도는 그래도 많이 봤던 문제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응집도는 낮은 응집도, 높은 응집도. 응집도가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라면이라는 클래스의 뭐 쿠킹, 쿡라면, 인라면, 워시더 디쉬. 자, 이거를 각각 이렇게. 이건 낮은 응집도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높은 응집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응집도는 우논 시절 교순. 자,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얘가 바로 높은 게 좋은 것입니다. 우논 시절 교순기. 자, 이거는 능력껏 잘 외우시고요. 제가 과정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높은 게 뭐가 있어요? 자, 순차적 응집도. 여기서는 우논 시절 순기니까 자, 제일 높은 건 순차적 응집도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바 코드 출력문의 결과는 이건 좀 약간 악의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와 이거가 있는데 괄호가 있고 없고가 있죠. 자, 그래서 괄호의 의미, 괄호가 없다면 문자열은 시스템.println에서는 이어 붙이는 거고 괄호가 있다면 말 그대로 산술 덧셈입니다. 그래서 얘는 괄호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어 붙이게 되는 거예요. 즉 3이 붙이고 4가 붙여집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5 플러스 2는 하고 3과 4가 이어 붙여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갖다 붙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퀄까지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는 얘는 괄호가 있으니까 숫자가 더해져서 7이 되겠죠. 자, 요 더블 따옴표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의심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반복문 코드이다. 이 코드의 결과는 자, 여기 보시면 while true로 나오니까 계속 수행되겠죠. 자, 그 다음에 print A, print B, print C 나오고 그다음에 continue가 나와요. 그 다음에 print D가 나옵니다. continue하고 되게 헷갈리는 게 break가 있거든요. 자, 이 두 개를 다 보여드릴게요. continue가 나왔으니까 다음엔 break 나올 확률도 꽤나 높아 보여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break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네임스에 소철봉, 샬랄라, 준혁, 뭉치가 있어요. 자, 여기 for name in names에서 for문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안녕이라고 네임을 찍어요. 자, 그 다음은 만약에 이름이 준혁이면 브레이크. 준혁이면 브레이크라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을 빠져나가라는 얘기예요. 언제? 준혁이 나오면. 자, 그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요? 처음에 소철봉이 나오겠죠. 안녕하고 소철봉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준혁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포문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안녕 샬랄라가 찍히겠죠. 그 다음은 준혁이가 나오겠죠. 안녕 준혁이 나왔어요.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준혁이니 준혁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걸면 포문이 나와서 끝납니다. 즉 뭉친 찍히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브레이크 문장이죠. 조건이 맞으면 끝나는 거, 포문이. 자, 그럼 컨티뉴가 뭔지 볼게요. 이번 문제에서 나왔던. 자, 비슷한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렇게 for name 나오고 if 문장. 준혁이 아니라면 continue를 해라. 그리고 안녕이라고 찍어라. 자, 이게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소철봉이라고 찍어요. 이게 뭐냐면 소철봉이 네임에 소철봉이 나왔죠. 여기 보면 준혁이 아니죠. 소철봉이죠. 그럼 continue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샬랄라죠. 얘는 준혁이 아니죠. continue예요. 자, 그 다음에 준혁이 나왔어요. 준혁이죠. 이 준혁이니까 이 문장을 벗어나서 뭐를 해요? 얘를 찍는 거죠. 안녕 준혁 이렇게. 그 다음에 가서 뭉치가 나왔어요. 준혁이 아니죠. continue죠. 끝났어요. 폼은 끝났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문장은 뭐만 찍어요? 안녕 준혁만 찍어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볼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컨티뉴와 브레이크가 뭔지. 지금 뭉치, 소철봉, 샬랄라, 준혁이 나와서 제가 조금 다른 예를 뒀어요. 이름의 글자가 3이 아니면 계속하고 컨티뉴하고 그 다음에는 찍고 이름이 준혁이면 브레이크, 끝을 내라.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뭉치가 나왔는데 뭉치는 이름이 두 글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3이 아니니까 컨티뉴 다시 계속 가란 얘기예요. 컨티뉴는 다시 위로 가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철봉을 읽었어요. 이름이 세 글자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 걸리지 않죠. 그럼 얘를 걸려서 어떻게 찍히겠어요? 안녕 소철풍이 찍히겠죠. 자, 그다음엔 샬랄라 읽었어요. 세 글자가 아니니까 안녕 샬랄라가 찍혔어요. 그 준혁이 아니니까 브레이크가 안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번 준혁을 읽었어요. 이름이 세 글자가 아니죠. 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준혁이니까 브레이크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컨티뉴는 다시 위로 올라가란 얘기고요. 준혁은 끝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티뉴는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가란 얘기예요. 브레이크는 끝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컨티뉴는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가란 얘기입니다. 브레이크는 끝으로 가란 얘기고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A를 찍고 B를 찍고 C를 찍어요. 컨티뉴죠. 다시 돌아가란 얘기예요. A 찍고 B 찍고 C가요. 컨티뉴예요. 다시 올라가란 얘기예요. A 찍고 B 찍고 C 찍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A, B, C 출력이 반복되겠죠. 자, 컨티뉴는 올라가란 얘기고 브레이크는 끝내란 얘기입니다. 자,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변수는 작성 규칙은 영문자 숫자를 사용한다. 특수 문자는 반드시 뭐만 가능하다? 언더바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who ate pizza는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언더바 붙임은 가능합니다. 첫 글자는 영문자 또는 언더바는 사용할 수 있는데 숫자는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who 원은 되는데 원 who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변수명에. 자,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별해서 이거와 이거는 다른 변수예요. 그리고 예하고는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차나, 더블, for, while문, short는 2바이트의 변수명이죠. 2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고 자, 이렇게 변수명을 예하고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변수 선언식 문장 끝에는 반드시 세마이콜론을 붙여야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얘는 영문자 썼죠? 얘는 영문자죠. 그다음에 언더바 가능하죠? short는 2바이트의 변수 타입이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라이브러리 개념과 구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라이브러리가 뭔지 잠깐 보고 갈까요? 라이브러리는 이런 거죠.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라이브러리는 스탠다드 I/O, 인풋 I/O. 그래서 우리가 printf, scanf 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include 스탠다드 I/O 먼저 하고 시작하죠. 자, 그리고 뭐 스트링 관련된 걸 쓰고 싶으면 우리가 include에다가 string.h를 또 붙여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쓰고 싶으면 뭐 이런 헤더 파일, 수학 관련된 헤더 파일, 그리고 뭐 동적 할당, 뭐 문자열 변환 이것도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그다음 메모리 할당 우리가 멀록 쓰고요. 날짜, 시간대 쓰는 라이브러리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표준 라이브러리죠.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프린트, 인풋 같은 거는 그냥 내장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인클루드 할 필요도 없이 쓸 수 있고 뭐 참고로 내가 이런 걸 쓰고 싶다. 만약에 퍼뮤테이션, 순열 같은 걸 하거나 조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쓰는 이제 반복되는 데이터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쓰면 되겠죠. 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거는 뭐예요?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란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수학이나 뭐 여러 가지 아까 문자나 문자열이나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표준 라이브러리는 뭐예요? 표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표준 라이브러리고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는 별도의 설치 파일을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라이브러리는 다 표준 라이브러리였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UDP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UDP는 어디에 있어요? 전송 계층에 있죠. OSI 7 레이어에서. 그래서 UDP와 가장 대표되는 게 TCP가 되겠죠. 자, UDP와 TCP가 뭔지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TCP의 흐름 제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보내고 얘가 잘 받았어. 또 하나 보내고 잘 받았어. 근데 이 신호가 오다 말았어요. 잘 못 받았구나. 그럼 그걸 다시 보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탑 앤 웨이트가 되겠고 슬라이딩 윈도우는 뭐예요? 창문을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내가
0, 1, 2, 3, 4를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잘 받았어. 그러면 다음에 2 보내줘. 그러면 또 윈도우를 보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가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얘가 나 이거 못 받았어 하고 보내겠죠. 그럼 이것만 다시 보내는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해요? TCP가 해요. TCP는 보다 꼼꼼하고 치밀하죠. 자, 그리고 바로 이런 TCP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비교되는 게 바로 UDP가 있는데 UDP는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TCP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처음에 전송 시작할 때 나 이거 보낼게. 그러면 알았어 보내. 그러면 자 그럼 보낸다. 이런 식으로 3번 왔다 갔다 하는 핸드쉐이킹이 됩니다. 악수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전송이 돼요. 그다음에 끝날 때도 나 갈게. 끝난다. 알았어. 그러면 그래 갈게 하고 보내야지만 이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4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3way or 4way 핸드쉐이킹이 되는데 UDP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똑같이 전송 계층에서 일하는데 리퀘스트 보내줘 그러면요. 그냥 보내요. 막 보내. 잘 갔는지 못 갔는지 관심도 없고 막 보내. 그리고 너 나 지금 에러 났어. 그러면 또 전체를 또 다시 보내. 자,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UDP 같은 경우는 오버헤드도 짧고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TCP 같은 경우는 가고 액신호 보내고 받으니까 훨씬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코딩을 이거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지를 이제 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UDP가 신뢰성이 없다고 무조건 나쁜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엔 이와 같이 TCP와 UD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UDP 특성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가 없어서 전송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TCP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way나 4way 핸드쉐이크 한 다음에 액신호를 보내서 슬라이딩이나 스탑 앤 웨이트를 쓰니까 속도가 많이 느리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운영체제의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은 자, 로컬러티, 데드락, 트레이싱, 워킹셋 다 들어보신 말일 거라 믿어요. 자, 이런 것들은 페이징 기법의 문제 해결 방향에 워킹셋이 있어요. 윈도우 사이즈가 3이라고 친다면 많이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주기억 공간 내에 계속 상주하게 하여 페이지 폴트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체 현상을 줄이고자 하는 게 바로 워킹셋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두고 넌 나가지 마. 그 다음에 또 쓰일 것 같아. 자, 이렇게 쓰여서 페이지 폴트 현상을 줄여나가는 게 바로 워킹셋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7 이런 식으로 워킹셋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어서요. 자, 운영체제 가상기억장치 관리에서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은 바로 워킹셋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바에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건 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고 계신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바이트는 8비트고 숄트는 16비트. 아까 숄트 나왔었죠. 시어나와 똑같습니다. 자바가 2바이트 C는 인티저, 롱, 플로트, 더블. 자, 요거는 저기 소수에 쓰는 거죠. 단정도, 배정도. 얘는 차 16비트. 그리고 시어너는 8비트가 쓰이죠. 자, 부리는 1비트가 쓰이고요. 자, 자바 문자열에서 스트링이 있어요. 스트링은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요.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변수의 형으로 쓰고 선언하면 그 변수는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는 클래스고 스트링은 보통 변수형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따로 뺐어요. 그래서 A라고 치면 hello I'이 나오겠고 샬랄라가 나오겠고 B라고 치면 마침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A에 hello I'이라고 치면 이렇게 hello I'을 가리키는 거예요. 클래스라. 그래서 B라고 하면 여기에 마침표가 들어갔죠. 그래서 만약에 A라고 찍고 hello I'이 찍히고 그다음에 샬랄라가 찍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B라고 찍히면 여기 안 맞았네요. 마침표가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A하고 B를 선언하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자바에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무슨 자료형은 여러 개의 문자를 저장하고 올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트링입니다. 자, 불이는 1비트로 참 거짓을 쓰고 있는 거죠. 자료형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바이트부터 롱, 인티저, 바이트, 쇼트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변수는 어떤 값을 주기억 장치에 기억하게 사용하는 공간이죠. 네. 자, 여기까지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